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는 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20년 전에는 노동과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동과 자본은 쉽게 조달할 수 있지만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의 방법도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에 집중해서 들여다보던 것이 이제 좀 더 시야를 기술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요즘 명품 업계가 큰 호황을 맞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최대의 명품 제국으로 불리는 회사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잠시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휴머노믹스 시간에는 이 아르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명품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상의 큰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가가 잘 안 오르는 회사가 사실은 꼭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익도 뭐 괜찮게 내고 회사도 열심히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참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회사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회사는 불안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또 시대의 조명을 받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 기업들의 차이는 투자의 트렌드, 세상의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의 시기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항상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요.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네.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그냥 끝나고 나면 아유 우리 한 1, 2년 고생했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시작, 이게 아닐 거다. 분명히 그렇죠.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냥 질병에 불과한 거였지만 의외로 많은 모멘텀을 주고 또 새로운 계기가 됐다. 투자도 그래서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네. 어떤 게 좀 바뀔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예.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짧은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 짧으면 10년, 길게 보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흘러오던 변화,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잘 안 맞을 것이고 또 지금 변하고 있는 아주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또 하나는 한국 경제 혹은 한국 산업의 팬데믹은 사실 굉장히 큰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것까지도,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뀔 거고, 네. 예전은 이제 우리에게는 사라진 과거가 될 것이다.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상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렇죠. 세상이 올 것이다. 사실 경험이 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 네. 거죠.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어떤 뭐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항상 이제 경기 침체를 크게 겪으면, 뭐 위기를 겪으면, 뭐 대공황이라든가 뭐 네. 팬데믹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위기를 겪으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주자본주의가, 그동안 기업이 주주만을 위해서 예.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갔던 시장이 그 기업들이 점점 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성이 강해지는 자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포용적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즘에 많이 말하는 ESG가 네. 좀 더 본격화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 또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팬데믹이 나타난 이 배경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생한 감염병이다. 라고 설명하죠. 네, 이런 인식, 도시가 커지면서 박쥐의 뭐 보금자리를 맞습니다. 끌는 바람에. 네. 예.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사회적으로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측면인데요. 기업들도 지금의 ESG는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기업들이 예. 스스로 예전에는 뭐 자기자본이익률, 뭐 ROE 같은 어떤 재무적인 요인만을 보고 경영을 했는데 예. 이제는 그 전반적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사 판단하지 않으면 기업의 이 사업의 환경 자체가 수요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네. 위기 의식이 좀 생긴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다양한 이해관계라는 것은 뭐 주주를 포함해서 물론이고요. 네. 고객이라든가 뭐 종업원, 사회, 환경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재무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만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다. 지금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일자리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거나 예. 기업들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서 기업들이 이게 우리가 너무 재무적인 것들만 고려했더니 네. 우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내몰리기도 하는구나. 가끔씩은. 그렇죠. 네. 근데 가끔씩은이지만 이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 될 이슈가 거고. 네, 생기는 거죠. 이번 앞으로는 같은 그 경우 일이 더 잦아질 거라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성이 ESG로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미 금리는 제로 금리고요. 기준금리가요. 예. 그리고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뭐 건설, 조선, 해운, 화학, 철강, 기계 이런 예, 업종들은 대부분 다 뭐 우리가 중산층이 대부분 커졌고 네. 신흥시장들도 다 성장할 건 했고 특별히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정부가 돈 부어도 산업이 뜰 산업이 별로 없더라.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석탄 에너지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이미 전 세계 GDP 기준으로 한 80% 정도가 되는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더 싸졌습니다. 태양광 발전하는 게 전기가 오히려 싸더라. 그렇죠. 근데 왜 안 쓰지?라는 건 인프라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싸긴 싸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로금리고 국민들이 지금처럼 재정을 적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대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뭔가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를 지금 깔아보자.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의 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 정책이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예. 지난 2000년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아까 그런 신흥시장, 예.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들이 보통 성장하는 국가, 성장주였습니다. 예. 성장하는 산업이기도 했고 성장하는 국가였는데 2010년부터 작년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혹은 뭐 지금 정도까지는 주로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 네, 뭐 애플,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성장하는 산업 혹은 예. 성장주였죠. 예. 앞으로 10년의 성장주는 뭐가 될까? 계속 그들일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에 정부가 하듯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정부가 부채를 끌어들여서 친환경 산업의 인프라를 키우고 직접 환경 산업에 뛰어들면 네네. 야, 그 정부가 왜 그거 하냐? 민간이 알아서 잘하도록 네. 해야지. 네네. 비효율적인 정부가. 그리고 부채 그렇게 늘려도 되는 거냐 정부한테. 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그 비용 만들지 그 그냥 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상형 아니냐라는 반론이 항상 있었는데 그렇죠. 코로나를 계기로 혹은 이 맞습니다. 모멘텀에서 그런 소리는 쑥 들어가게 되는. 네,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예. 각국이 전부 다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시기를 결정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로 약속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화가 그래서 ESG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아닐 것이다. 가끔씩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고 기업 스스로의 반성에서 나온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의 변화는 기술 혁신입니다. 네. 그동안 뭐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한 4, 5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네. 성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그렇게 설비 투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는 아주 초입 단계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일단 공장을 해외 싼 지역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신흥국이 대부분 이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었고 그 나라들에서 약간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일자리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사에 있는 기술을 그 나라로 이전해서 빵 찍어내듯이 네. 물건을 찍어내면 양적으로 얼마든지 팽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죠. 뭐 기술 발전이 별로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가 중요했고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중국을 끌어들였고 네. 뭐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이런 양적인 팽창 성장은 한계 효용이 이제 점점 감소하는 거죠. 더 이상 싼 지역, 예. 싼 노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 것이 뭐 다양한 배경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경찰 국가가 돼서 전 세계를 간섭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굳이 수호할 유지할 필요는 이유가 없다. 없는 거고요. 미국에서 비싼 인건비 들여서 만들어도 좋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유무역 체제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2등 국가가 이제 지금은 중국이죠. 네. 중국과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양적인 팽창으로 경쟁은 쉽지 않으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양국이 저렇게 싸우는데 과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이 옛날만큼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데 걱정이 돼요. 예, 교역이 많이 안 되는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920년에서 70년 물론 중간에 1, 2차 대전이 있었죠. 근데 그 시기를 보면 교육이 감소했고 냉전 시기였고 네. 지금처럼 블록화되어 있는 시기였지만 그때는 기술에 의한 경쟁, 뭐 우주선을 누가 먼저 쏘는가, 당시엔 소련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네, 누가 먼저 우주를 가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경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개발된 기술이 사실 지금 상용화돼서 쓰여지고 있는 다양한 뭐 GPS라든가 우리 뭐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인터넷도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소련이 핵무기 쏘면 그래도 네. 통신을 해야 되니까 만들자고. 맞습니다. 터치 스크린도 그렇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성장으로 넘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다. 이 블록화되고 교역량이 준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1920년, 70년 그 당시에도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기술에 의한 성장이 훨씬 높았고 당시의 성장률이 세계화 시대라고 말했던 1980년부터 네. 한 2010년 그 정도까지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체제 경쟁이든 국가 간 경쟁이든 전 세계 빅2가 경쟁을 벌이는 시기가 오면 네. 그거는 생산성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된다. 그렇죠. 기술 표준을 먼저 획득하기 위한 경쟁도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1900 언제였죠? 우리가 기술이 네. 생각보다 뭐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자동차는 100년 전에 타던 자동차 계속 타고 있고 아주 크게 뭐 형태 변화가 없죠. 에어컨, 세탁기 우리의 네. 삶을 많이 바뀐 건 이미 수십 년 전에 개발된 맞습니다. 거고. 편해지긴 했지만 비행기도 뭐 보잉 737 아마 그게 도입된 게 1960년대 후반일 예. 겁니다. 여전히 쓰고 있고 네. 달에 간 거는 70년대 초반 가고 나서 안 갔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주로 양적인 팽창, 잭 웰치의 경영 기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공유되는 시기. 네, 적이 서로 사라지는 시기에는 맞습니다. 기술이 공유되니까 네네. 굳이 기술 개발하지 말고 네. 공유된 기술 싸게 잘 적용해서 좋은 상품 만들어서 네, 치고 빠지는 게 영리한 네.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한 거기도 한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또 한국 경제를 고민할 때 고령화, 생산 인구의 감소, 예.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기술에 의해서 성장하는 시대로 가면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산업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텐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쓸모가 더 많아지네요. 그러면. 뭐 쓸모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집에만 계시고 돌아다니실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어르신들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돌아다니실 수 있고 다양한 걸 또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성장이 나올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노동력이 꼭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성장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반드시 저성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고성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고금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가 바뀌면 그동안 우리의 주변을 둘러쌌던 환경 저금리 저성장도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투자 방법은 미국의 빅테크, 뭐 대형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요. 예. 이 기업들은 이미 플랫폼이 됐죠. 됐죠. 유틸리티입니다. 점차 더 저는 유틸리티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1차 산업혁명 당시의 철도, 음. 2차 산업혁명 당시의 전력과 통신,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주였고요. 성장 네. 산업이었지만 예. 지금은 그냥 인프라고 누구나 사용할 수 유틸리티고, 있죠. 예. 네. 대신 돈은 잘 벌죠. 성장성은 없지만. 네. 이런 산업으로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예전에 지난 한 5년, 6년은 미국의 그 5개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예. 아까 말씀 드린 그 기업들만 사놓고 있으면 네. 미국의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를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를 이길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기업들 사고 있으면 그냥 지수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인프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망할 기업도 당연히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은 하겠지만 미국의 전체 지수와 비슷한 성장 수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작은 기업들 중에서 아까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 이 네. 기업들은 아직 작아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몇 개 안 됩니다.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초입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돈 버는 시대는 가고 네. 아마존을 활용해서 돈 맞습니다. 버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아마존의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산업들. 예를 들면 뭐 핀테크, 공유경제, 그렇겠네요. 뭐 게임, 컨텐츠,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또 뭐 있을까요? 클린 에너지,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 기업들은 작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는 미국 기업 투자할 때 애플 사십시오, 뭐 구글 사십시오, 아마존 사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네. 이 작은 기업들 중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 산업 자체를 사셔야 되고요. 산업 자체를 사고 그 안에서 산업이 커질 건 명확한데 그 중에 지금 1등 기업이 10년의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산업을 사야 되니까 주로 ETF라던가 아니면 펀드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예. 방법이 저는 지금은 괜찮다. 이제 기업들 돋보기 들고 잘 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펀드나 ETF를 사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조금씩 보다 보면 이제는 우위에 서는 기업들 조금씩 그림이 보이겠죠. 몇 년 네. 지나면 이제 예.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직접 또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두 기업을 사서 내가 장기 투자해야지라는 방법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시기는 끝나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인프라가 되었으니 네. 그런 회사들 위에 등에 올라타는 작은 기업들 중 유망한 거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와. 애플, 아마존이 내일부터 당장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도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예. 가장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성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성장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넘어가는 기업으로 네. 편안한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예, 이제부터는 예전에 그런 기업들을 찾으려면 작은 네.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럼 그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네.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부터 미국 주가는 폭발적으로 더 상승했습니다. 네. 방금 그런 대형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예. 그런데 한국 주가는 그때부터 오히려 하락하거나 약간 뭐 박스피라는 예, 이제 예. 이름을 붙였었죠. 그러다가 팬데믹 터지고 나서 직후는 미국과 유럽이 공장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예, 하면서 예.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어요. 중국하고 생산기지, 제조업의 생산기지였던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올랐는데 사실 작년 가을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ESG와 친환경과 연결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신한 것이 저는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ESG 분야로 뭐 ESG 중에서도 지금은 일단 친환경과 환경. 관련된 부분이죠. 예, 예.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이라는 큰 기업들 안에 친환경 기업들이 몇 개 없지만 한국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 대기업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들이 오너 중심의 기업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네.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2013년, 14년 이후 때부터 조선업이라든가 건설, 철강 이런 굴뚝 산업들의 구조조정을 네. 사실 혹독하게 했죠. 그 과정에서 그 기업들, 전통 산업들이 대부분 다 재무 구조가 효율화됐고요. 현금을 많이 쌓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랐던 거죠. 네. 과연 어디가 성장할지, 어느 산업이 성장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온라인에 우리가 강점이 있었던 나라가 네. 온라인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뭐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인터넷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 굴뚝 산업들도 돈은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런 친환경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다양한 기업에다가 예. 실제로 투자하기도 하고 기업을 사기도 하고 인프라를 깔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후대의 기록에는 팬데믹이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준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는 건 전 세계가 지금 다 바뀌는 건데 코로나를 계기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방향으로. 근데 한국 기업들이 뭔가 바뀔 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장점이 있으니. 그럼요. 네. 아. 변신의 귀재들이죠. 1년 만에 중후장대라고 하는 아까 건설, 조선, 철강, 화학, 해운, 뭐 자동차 이런 중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신성장 산업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가총액 탑 10만 봐도 예.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네, 한국 기업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네. 요약하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게 성과가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라는 힌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가 아까 지금 다 쭉 설명드렸게 네 번째 이제 특징인데요. 예. 그동안에 미국에 집중되었던 투자, 미국이 제일 좋아요. 미국만 성장합니다. 이런 투자가 점점 더 지금은 어디가 더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가? 정부 주도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국, 예. 그리고 한국의 오너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 이쪽이 훨씬 더 지금 인프라는 잘 깔려져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으로 일부 조금은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옮겨가서 가셨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IT와 자동차를 컨텐츠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아마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해왔던 비결은 치고 나가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누가 선진국이 먼저 움직여서 저 시장 키워놓고 나면 네. 이제 2등으로 뛰다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돼서 네. 앞지르고 네. 그런 쪽이어서 네네. 세상 변할 때 우리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쪽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동안의 유전자와 맞나 이런 생각은 얼핏 드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까요?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예,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그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배터리 업체들만 봐도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뭐 우리가 1등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네. 뭐 유럽과 지금 미국이 사활을 걸고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옆에 살짝 사실 들어가고만 있어도 네. 우리는 내수 규모가 그렇게 큰 산업은 국가는 아니니까요. 예, 거기만 같이만 가도 혹은 약간 뭐 반발짝 떨어져서 간다 하더라도 뭐 상당한 기회들이 한국에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동맹 국가들과 분업을 하자는 또 예.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쪽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많이 바꿀 줄은 몰랐는데 네네. 코로나를 계기로 바뀐 것이든 코로나를 핑계로 바꾸고 있는 것이든 그렇죠. 네. 우연의 일치이든 필연의 결과이든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고 있으니 네. 그것을 직시하자.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1등 기업들, 2등 기업들 순위도 많이 바뀔 수 있고 네. 투자도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냥 팁을 드리자면 예. 연금 자산에 대한 투자를 굳이 한다면 아까 기본적으로 IT 산업에 대한 뭐 펀드 하나, 네. 헬스케어 하나, 뭐 친환경 관련된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내수 산업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하나 네.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저는 적립식으로 넣어놓으시고 잊어버리고 간다고 하면 10년 뒤에는 상당한 수익들이 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어떤 기업이 뜨느냐보다는 어떤 산업이 뜨느냐를 먼저 그렇죠. 결정하는 투자가 좋은 것 같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하기도 쉽고요. 네. 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휴머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반짝 등극했다고 언론들도 표현을 하긴 하던데 명품 전문 회사 LVMH 그룹의 아르노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LVMH가 뭐 루이비통, 루이비통, 구찌? 모에 테네시. 네, 구찌는 다른 회사입니다. 아 다른 회사예요?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놓은 회사예요. 이 회사의 연역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원래 다른 회사였던 회사가 네. 하나의 제국이 모여져서 LVMH라는 회사로 만들어졌고 회사 이름 보니까 이것저것 짬뽕한 느낌은 맞습니다. 들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 오늘 이제 휴머노믹스 시간에 다룰 인물인 거죠. 네. 이분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왜 물어보세요? 네, 예를 들면 넷플릭스 창업주 회장 네, 리드 이라도 헤스팅스. 돈이야 많겠죠. 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 공짜로 보는 거? 그거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되는데 뭐.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LVMH 회장이면 그 가방 이런 거 다 그냥 쓸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직원 할인이 부럽다. 와, 제일 부러워요. 네, 화려한 인생을 사는 건 맞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경제 매거진 포브스 있죠. 네. 이제 세계 부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걸로 이제 브랜드를 삼았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 부자 순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노 회장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을 누르고 한때나마 1등을 했었죠. 네. 워낙 주가가 변동이 심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제쳤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이게 지난해 2019년 3월에는요. 예. 시가총액이 76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1,836억 달러니까 2배 넘게 올랐죠. 그러네요. 부자가 됐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군요. 네, 최근 명품 1년 쓰는 것도 동안. 부러운데 저는 이게 더 부럽네요. 아니 저는 명품 쓰는 것도 많이 부러워요. 네. 이게 우리도 많이 샀습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엄청 샀죠.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난해에는요. 예. LVMH 명품 시장도요.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침체됐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면세점에서 주로 많이 팔렸을 텐데 그때 뭐 여행을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있어야 면세점을 맞아요. 가죠. 네, 그런데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방역에 성공을 한 아시아 국가들이요. 소비가 덜 준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 중국.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LVMH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 부진했던 걸 한국에서 많이 팔게 됐는데요. 예. 이게 단적인 예가요. 그 루이비통의 2020년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무려 18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는 건데 2020년은 코로나가 강타한 시기라서 34% 줄었어요.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그런가 말이에요. 늘었다고요? 네, 2019년에 비해서?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이 줄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만 올랐고 특히 한국에서 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루이비통이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겠죠. 네. 루이비통의 가격을요.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됐던 그 시기 동안에 네. 무려 7번이나 올립니다. 7번. 네, 7번. 네. 이쯤 되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올려보고 또 사네? 또 올려보고 그래도 사시네? 또 올려보고 네. 이걸 7번 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에르메스도 두 번 올렸고요. 샤넬도 4번 올렸는데 루이비통은 횟수가 훨씬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올려도 사니까 네. 계속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비판받을 요소이기도 하지요. 네. 이게 보니까 해외여행 못 가게 되니까 답답해서 네. 해외여행 갈 돈을 거기다 쓰셨다. 네, 요즘 많이들 소비자분들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전혀 다른 상품인데. 나를 위한 선물. 네. 나를 위한 선물들을 열심히들 해주고 계시니까 네. 해외 여행도 선물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다른 소비를 하게 된 거죠. 네. 이분은 어떻게 창업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 같은 분은 네. 그 소프트웨어 만들었던 분이니까 저는 못 만들잖아요. 엄두가 안 나는데 가방, 지갑은 저도 잘하면 만들 수 있을 것도 같고. 오, 아니에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창업하고 명품은 어떻게... 명품이다.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건 이분은 본인이 창업한 브랜드가 이 LVMH 그룹에 없어요. 없다시피 합니다. 다 모든 걸 인수합병으로 하나로 뭉친 남이 거죠. 잘 만들어서 잘 키우고 있는 브랜드 사온다. 네, 사실은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온 것 측면 넘어서 뺏어오기까지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룰 땐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그런 그룹 하나 있죠. 어떻게 저렇게 컸어? 그럼 다 인수했어.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합병의 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전략 두 가지를 짚자면 하나는 인수합병, 하나는 네. 화려한 마케팅 상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물을 한마디로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 있죠. 네. 태양왕. 그러니까 명품 업계의 태양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음. LVMH에 있는 모든 브랜드, 예를 들면 패션 놓고 보면 명품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예. 디올, 루이비통, 셀린, 팬디, 지방시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음. 불가리 또는 티파니. 요즘 티파니는 최근에 무려 17조 원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인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를 인수하면 좋아요? 시너지가 있어요? 즉 이런 브랜드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회사였을 텐데 한 회사로 모여 그러면 네. 오너 입장에서는 뿌듯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네. 각 브랜드들이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무슨 시너지가 납니까? 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 시장 안에서 이제 마케팅 기본이 세그먼트를 나누고요. 분야를. 그리고 분야 안에서 브랜드를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면서 이거는 2030 세대를 위한 명품으로 타겟팅을 하고 요거는 4050 세대, 요거는 남자들, 요건 여자들.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나눠라.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먹자. 맞습니다. 네. 거의 천하통일의 수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서로 합칠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시너지가 나고요. 그리고 음.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디올, 루이비통, 셀린 이런 식의 우리가 이름만 알만한 이른바 명품들이 예. 하나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이제 바잉, 셀링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원래는 이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네. 브랜드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인 거죠. 면세점들한테 맞아요. 또 우리 거 잘 네. 받아줄래? 아니면 우리 다 뺄까? 다 빼면 너희들은 그냥 슈퍼마켓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 공룡의 그 오너들이 그 아론 회장 앞에 가서 우리 브랜드를 입점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분은 원래 그럼 종잣돈은 뭘로 모은 사람입니까? 원래 패션계 출신이 아니고요. 예. 건설업자입니다. 네. 왜 건설은 꼭 업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건설업계의 건설업 하신 경영자이십니다. 분이네요. 네. 예. 네. 레저 건설업체를 인수했었고요. 이때도 그게 페레 사비넬이라고 하는 프랑스 업체인데 네. 이것도 좀 몇 번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명문 공대가 있죠. 우리나라 공대 치면 출신. 카이스트인데. 맞습니다. 어. 정확해요. 네. 거기서 이제 공대에서 공업을 그러니까 건축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훌륭한 분이네요. 레저 건설업체를 인수해서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사실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설업자, 뭐 건설 기업자 이렇게 네. 됐을 텐데 예. 그런데 그 미국 1980년대 그 미테랑 대통령이 사회당 정부로 집권하잖아요. 예. 근데 이 아르노 회장은 그 아주 노골적이고 지독한 우파거든요. 그래서 사회당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에서 프랑스 명품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거 포착한 거죠. 네.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예. 세상의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인다. 나는 다 돈이 될 걸 보여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똑같았어요. 미국에 갔더니 이게 돈이 된다는 거 보고 오는 거죠. 오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디올을 인수하는 거였죠. 예. 당시 디올이 매물은 나왔는데 파리 패션계에서는 그러니까 패션계 안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건설업계 사장님이 등장하셔서 이분이 디올 인수전을 아주 공격적으로 치러서 무려 1억 프랑을 쏟아부어서 예. 이런 인수전에 성공하고 패션계 입성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디올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합니다. 디올은 네. 예. 그 파리 패션계에서 아주 상징적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네. 파리 상징하는 디자이너인데 예. 디올을 인수하니까 이제 디올을 인수한 업체한테는 다른 브랜드들도 자신의 브랜드를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허. 그러면서 묶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패션사적으로는 LVMH 정복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8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도 티파니까지도 인수하는 네. 30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주인들도 넘길 때 그쪽으로 넘기게 되는. 근데 일단 막강한 자본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패션계, 패션의 뭐 아이덴티티, 자존심 얘기할 수 있지만 돈 앞에선 장사가 없죠. 결국은 제일 싫어했던 사회당 정권이 본인 부자 만들어준 거네요. 네, 대표적으로요. 2012년에 그게 싫어서 미국 갔다가 맞습니다. 사업을 키웠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올랑드 정권이 사회당 정권이 집권했었잖아요. 네. 그때 세금 부자 증세 추진하니까 벨기에로 망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죠. 아하.
그랬군요. 이분은 마케팅 잘합니까? 마케팅의 귀재죠. 네. 그러니까 잘 키웠겠죠. 네, 결국은 맞습니다. 이거 뭐 마케팅이죠, 뭐. 네, 마케팅을 예. 어떻게 하느냐? 비싸게 군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강남에 있는 큰 백화점 앞에 네. 그 명품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서는 분들을 보실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는데 보통 우리 생각에서 보면 손님이 왔으면 빨리 대접해서 앉혀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반대로 앞에 줄을 세워놓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비싸고 구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도 줄을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깎아달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예가 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명품 수요가 줄었는데 아시아만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경영자들은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팔아야 되겠다면 아시아로 물건을 많이 보낼 텐데 LVMH 아르노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시아는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줄 서는데 네, 줄 서게 만드는 거죠. 더 서게? 굴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올리죠. 계속 가격도 올려. 물건도 적게 공급해. 그러면 더 애타게 이 물건을 원하게 되는 거죠. 많이 살려고 하더라도 많이 안 파는. 네. 한마디로 비싸게 굴어라 이런 겁니다. 하기야 그 이른바 사치품 명품들 브랜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뭐 어디 딴 데 가봐야 경쟁 제품을 사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네, 사실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찌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구찌를 거느린 기업도 LVMH 못지않은 제국인데요. 여기도 케어링 여기저기. 그룹이죠. 네. 네. 여기는 무슨 브랜드 갖고 있습니까? 여기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아마 명품이나 이런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 설렌다 하셨을 텐데 이 그룹의 회장이 앙리 피노 회장이고요. 네. 앙리 피노 회장의 아내분이 유명 배우죠. 셀마 헤이약이고 프랑스의 패션 산업화를 이끈 주역 중에 한 명이니까 이 두 네. 사람이 경쟁자여서 서로가 서로 시장을 뺏으려고 경쟁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런 회사는 고민이 뭐예요? 그래도 뭐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은요.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건 아닐까와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요. 사실 가장 큰 적은 연준이죠. 네, 금리를 올리면 그래서 이제 버블이 깨지면 유동성 푸는 게 끝나면. 맞습니다. 네, 그게 그 명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던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맞아요.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80년대에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융이 선진화됐을 때잖아요. 네. 그때 월가에서 그렇게 명품을 많이 샀던 거예요. 그것도 버블 때문이었고요. 사람은 돈 벌면 다 똑같은가 봐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돈이 있으면 결국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과시적 소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80년대 한 번 있었고 네. 2010년대 한 번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대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품 명함 지갑 같은 건 잘 없군요. 늘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과시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꺼내놔야 되니까 늘 네. 보이는 것을. 그렇죠, 맞습니다.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요. 네. 사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도 하니까요.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명품 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 내용 혹시 다시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나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립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